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은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겸손한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주목받는 상황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런 관심을 되게 갈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킹 닥터스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토킹 닥터스 토닥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가 뭐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동일하게 좀 사용되는 게 있고 내현적은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이렇게도 이제 용어가 불리우고 있는데 뭐 일단은 두 유형의 뿌리는 같아요. 똑같은 나르시시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내면의 본인의 어떤 결함이나 이 불안정한 자존감,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라는 좀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두 유형 모두 기반에는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 과대사고, 우월감, 특권의식, 그리고 굉장히 대인관계를 좀 착취적으로 피상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얻는 데 사용을 하고 또 과도하게 관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분노 조절이 어렵고 이런 특성들은 둘 다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이 특성들이 겉으로 발현되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거는 주로 실은 외적인 요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게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 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성은 일단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말 본인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지가 없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이런 게 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너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서 대놓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특별 대접을 그냥 대놓고 좀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항상 이끌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중요한 특성이 질투심이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해요. 근데 그 질투를 부럽다라고 나타나기보다는 저거 별거 아니야. 나는 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서 좀 별거 아닌 걸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운 부분들은 좀 치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겸손한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간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주목받는 상황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런 관심을 되게 갈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게 좀 문제야 하면 굉장히 내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이 분노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대놓고 뭔가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의 어떤 이 분노는 상당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수동공격적인 공격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대놓고 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은근히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일부러 어떤 일의 진행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일 처리를 좀 일부러 늦게 한다거나 하여튼 수동공격적인 모습들을 좀 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상당해요, 내면에.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면이 있고
관계를 초반에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학습된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랑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 관계 시작은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들한테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상대방이 근데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쉽게 자존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가 쭉 이어져 나가기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맺는데 본인이 약간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하면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랑 달리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내적인 결함이나 결핍에 약간 몰입하는 그 부분이신 건강 염려하는 태도, 뭔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인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을 비교하자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과대하게,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이루는 걸 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엄청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외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은 뭔가를 이렇게 막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의 과대성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과대성이 실은 나는 정말로 잘난 사람인데 내가 잘 안 풀린 거는 나의 누구 탓, 내 환경 탓, 사회 탓, 이렇게 남을 탓하는 모습들로 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거를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고 성찰한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약간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을 많이 유지를 하고 실질적인 성취 대신에 자기의 과대성을 어떻게 많이 보완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상황에 대한 약간 공상? 약간 상상? 이런 거에 되게 몰두하고 상상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좀 약간 실질적인 성공을 대체해서 이런 환상을 많이 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착취적인 특성도 똑같이 대인관계 안에서 착취적일 수 있는데 그 드러나는 양상이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힘, 정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악용을 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게끔 압박을 가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보복적인 행동 정말 대놓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니면 너가 떠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하는 어떤 착취적인 양상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부 되게 유명한 이 나르시즘에서 연구하는 정신 분석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측면이 실은 이제 둘 다 이제 약간 본인 행동에 대한 인지가 없고 죄책감이나 이런 거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그거를 약간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되게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런 윤리적인 거나 도덕성을 되게 잘 지킨다. 이런 특성이 조금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두드러지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석가분들도 계세요.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아마도 이게 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그게 아마 그 관계를 바라보는 취약형 나르시스트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심리를 조금 정리하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공감 능력 자체가 되게 학습된 공감 능력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 학습된 공감 능력을 많이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조금 덜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좀 덜하다 보니까 실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완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뭔가 관계를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학습된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심지어는 되게 저 사람 되게 겸손하고 되게 다른 사람 경청도 잘하고 되게 공감도 잘하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관계에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그 숨겨진 특권의식과 이런 게 좀 수면 위로 노출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고 약간 상대방은 서로 되게 잘 맞고 되게 좋은 관계가 여기 새로운 관계가 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연락 두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처받거나 뭐 그러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좀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 이런 거에 민감하고 자기 칭찬을 하는지 살짝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지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보통 어떤 관계 시작을 위해서 되게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뭐 연락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되게 좀 내가 연락을 했는데 별로 답도 없고 그에 반응도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좀 왜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약형 나르시스트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보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추구하는 느낌 자체, 나를 뭔가 갈구하는 느낌 자체를 굉장히 즐겨하고 내가 누군가를 추구하는 걸까? 조금 더 뭔가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이 티키타카 이런 게 좀 안 되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한국에 많이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많나요? 이 유형이 나뉘어서 한 사람이 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과대형 나르시스트가 됐다가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풀린 경우에는 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틱한 특성들이 막 나오다가 뭐 갑자기 환경적으로 안 풀렸을 때는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별로 이거를 약간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이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은 이제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아니면 적은가에 따라서 그 과대형과 취약형의 어떤 비율이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피해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약간 뭐 대표적으로 약간 종류별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연적 나르시스트 엄마가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또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이제 개별적인 개체로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애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 낳을 수 있고 이런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옆에서 이게 지지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이제 내연적 그 취약형 나르시스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녀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감사해서 진짜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다. 이렇게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내가 너 때문에 여태까지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했으니 그 대가로 너가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돼. 그래서 자녀가 실은 경제적인 활동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산을 모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금전적인 걸 요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바로 그 급여 통장 자체를 약간 부모의 명의로 된 거를 주면서 이제 그 모든 이 경제적인 거를 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결혼할 상대가 생겼는데 이제 배우자를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면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취약형 나르시시즘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질투하고 그 만남으로 회방하고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 나 혼자 여기다 버려두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회방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실은 이런 나르시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갖고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아빠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주세요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온순하고 갈등도 없고 막 예스맨이고 근데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이 자기 자격지심과 이 분노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누가 날 무시했고 자기가 날 대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꿎은 가족들한테 분노 폭발을 하고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이라도 마시는 내연적 나르시스트 아빠라면 이제 술 마시면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내연적 나르시스트,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이제 애인이나 배우자다. 그러면 본인 자체도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뭐 친구라도 만나기로 하면 아니면 회사에서 뭐 회사 동료들이랑 뭐 어울리려고 하거나 하여튼 다른 관계들을 쌓으려고 하면 그 시간을 우리 둘이 쓰는데 사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에너지를 써?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심어주고 충분히 좋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는 죄책감을 씌우고 굉장히 고립시키려고 하고 항상 자기의 이 저하된 자존감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배우자가 아니라 뭐 애인이 아니라 무슨 아이랑 있는 것 같아요. 늘 칭찬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으쌰으쌰 해줘야 되고 근데 막상 내가 힘들 때 뭔가 나의 힘듦을 토로하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힘들어 하면서 전혀 나의 힘듦에는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갖는 방어적인 태도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의 방어적인 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존감이 완벽하게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나의 내가 부족한 부분, 내 실수, 이런 것들 가리고 싶죠. 그래서 초반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르시즘 자체가 연속 선상에 있는 거고 나르시즘이 건강한 나르시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게 없으면 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실은 그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도 막 가벼운 정도에서 이제 아주 무거운 정도, 실은 병적인 정도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는 누구나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방어적인 태도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보이냐는 거죠. 내가 나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괴롭힌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방어를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이슈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과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죠.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중 더 위험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각자의 유형이 주변 사람들 주는 피해가 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실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둘 다 너무 막강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눈에 띄죠. 알아보기가 쉽고 그리고 뭔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로 나를 굉장히 조종하고 제압하고 억압하려는 거를 거의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이 상황 자체를 실은 막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상황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실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도 굉장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 너가 문제야라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은 그거를 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인지가 잘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와는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인지가 생기기가 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알고 지내도
이 사람이 어떤 이런 나르시즘의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 중에 그 가장 강렬한 수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본인의 이슈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지가 조금 더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치만 글쎄요, 피해는 두 유형 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나르시스트의 조력자, 이네이블러라고도 많이 부르죠, 요즘에.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나르시스트가 본인의 되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행동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옆에서 방관하는 것도 방관하는 거지만 심지어는 강화를 하기도 해요. 그 나르시스트의 행동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를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첫 번째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득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르시스트 그 행동을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 상사가 굉장히 아래 직원들을 막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데 그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인지가 실은 없는 조력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만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나르시스트한테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합해보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이 피해자의 어떤 힘듦에,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힘듦을 묻는 거죠. 이게 묻히는 거죠. 그런 조력자 유형이 좀 있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성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심리사회적인 용어로 코디펜던트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 유지를 위해서 나르시스트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이제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아쉽게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건 우리 문화는 원래 그래. 여기는 이 조직은 원래 그래. 단체 생활에 개인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런 나르시스틱한 문화 자체를 이제 지속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조력자들 중에서 본인이 나르시스트여서 나르시스트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력자 부류도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나르시스트를 조력하는데 보여지는 행동 패턴들은 실은 나르시스트의 이런 잘못들을 정당화시켜주죠. 그리고 막 변명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나르시스트의 행동들을 다른 탓으로 돌리거나 약간 합리화해주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아예 이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어 여기가. 이게 좀 우리가 약간 기존의 평화를 좀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원청 분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르시스트의 이런 학대적인 행위, 옳지 못한 행위들을 아예 덮어버리고 감춰버리는 그런 조력 행위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르시스트가 그런 행위들을 지속할 수 있게 그런 자원을 제공해주기도 해요. 그게 꼭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나르시스트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럴 수 있고,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 조력하는 유형도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엄마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실은 엄마 때문이야.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고, 보통 회사 내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기들이 조금씩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막 큰 회사에서 막 정말 큰 사건,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뭐 누군가가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하여튼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의 제기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다 간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일으키는 문제도 아예 외면해버린 거죠. 그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조력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지한 조력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런 조력하는 행위를 하는 조력자들에게는 사실 나르시스트한테 하는 것과 그냥 유사하게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조력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그 조력자한테 대처하는 방법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력자의 행위를 굉장히 관찰하고 그 다이내미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우선 본인의 인정 욕구, 통제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거나 뭐 정서적인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의 이런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있는 과대한 이미지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끌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당사자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뭐 아름다울 수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재력가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곁에 너무 두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부스팅시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성공을 뭔가 본인의 공으로 돌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여나 뭔가 본인의 우월감을 약간 좀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거나 뭐 본인의 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이상화하다가 그 사람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정말 대가 없이 본인한테 뭔가를 제공해주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들이 너무 와닿으니까 내가 불편해서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막 풀어주고 좋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뭔가 상대방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뭐 피플 플리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욕구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부당한 행동을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곁에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선천적으로 되게 약간 베푸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관대하고, 예. 뭐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또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조종이 좀 쉬운 부류를 나르시시스트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순진한 측면이 있거나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초반에 싹 알아보고 곁에 두려고 하죠.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이중적인 뭐 조종을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본인 자체가 약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뭐 힘든 일들은 누구나 다 뭐 한 번만 경험하면 운 좋은 거고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근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일 때 그때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을 실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뭔가 어떤 조종이 쉬운 부분이 있을 때 쉽게 다가가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되게 충성심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한 번 믿으면 나는 쭉 간다. 예. 그리고 자기가 한 번 마음을 준 사람들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특성의 사람들을 초반에 그 사람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러브바밍이든 뭐든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주면 약간 굳건하게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왜 이제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되게 좋게 인지해주고, 되게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하고 되게 인정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측면들을, 되게 어필하는 능력이 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누구의 좋은 특성을 와 하면서 조금 약간 이상화하는 기질, 그런 특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다가가요. 왜냐면 한 번 자기를 이상화하면, 그게 이제 잘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반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인가요? 우리가 EQ라고 하죠? 그 정서지능 높은 사람들을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EQ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좀 깊이 있는 정서 상태를 캐치를 잘하거든요. 근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이렇게 피상적인 모습은 되게 자기가 되게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난 너무 잘 나가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이제 되게 이 사람의 어떤 불안정한 측면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EQ가 좋은 사람들 그걸 감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불편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실은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 외적인 어떤 요소의 영향을 나는 아예 안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치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냥 상대방의 어떤 이런 피상적인 측면들, 환경적인 조건에 그렇게까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현혹되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 얼마나 깊이감이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실은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좀 진정성이 있는 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냐면 굉장히 상대방을 그 외적인 부분으로 많이 현혹시키고 조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먹히지 않으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완벽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실은 이런 부분은 내가 강점이고, 난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정도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면도 있지, 이렇게 좀 그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금 확신이 있고,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스스로 조금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불편해요. 왜냐면 대부분은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의존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조종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고, 아무래도 바운더리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이제 약간 우리 바운더리 설정 자체를 하는 실은 문화에 그렇게 많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그 세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건 내 영역이니까 이건 지킬 거야, 이게 좀 뭔가 약간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경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경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당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누구나 실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건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누가 요구를 해오면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되게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이 이상 내가 들어주면 이거는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괴로울 거고, 이거는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도 이거는 내 선에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어떤 경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죠, 나르시스트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바른 말도 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죠.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뭔가 보복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나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를 인지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해왔던 그런 조종 어떤 수법에 말려들지 않는 거. 그렇게 조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렇게 인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나르시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뭐 5년, 10년, 심지어는 3, 40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게 내 문제일까? 이 고민을 수없이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뭐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선생님의 유튜브와 책을 읽게 되고 정말 번개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대한 정말 확실한 인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인지만으로 생겨나는 변화는 정말 막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으면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어설프게 또 공부를 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나르시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게 초반에는 그런 인지가 해방감을 줘요. 맞아, 이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맞아, 이거는 저 사람의 요소였어. 맞아, 이거는 저 사람의 요소였어. 라는 어떤 인지가 주는 해방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해방감이 약간 좌절감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바뀔 거라는 희망을 걸고 이 관계에 머물렀는데 만약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좌절감이 주는 실은 괴로움이 있고요. 그 괴로움 때문에 인지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그냥 이거는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받아들임, 이게 굉장히 그 나르시시스트의 인지에 대해서 괴롭지만 필수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태까지 수년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의 원인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건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말 수년, 수십 년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패턴을 한순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태까지 상황들이 물론 나의 요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갈등의 주 원인이 이게 상대의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를 머리로 인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적으로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지와 관찰을 실은 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정말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내가 이런 경험을 여태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나르시즘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대.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지한 바를 어떻게 보면 한번 검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위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검증하는 상대방이 실은 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보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편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밟기도 하고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나 스스로 어디까지가 나의 바운더리인지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태까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있는데 나는 뭐 지금 한순간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바뀔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관계를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어. 그 바운더리 설정을
일단은 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애매모호한 내 내적인 바운더리 설정이 굉장히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의 컨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이대로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이게 내가 너무 정말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브레이크다운 하겠다 했을 때 그치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얼마의 연락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 정서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수년간의 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면서 수년간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내가 정서적으로 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지 내 지금 심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 피해를 받고 나서. 근데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저번에 우울증이 정말 그냥 너무나 뚜렷하게 깔려 있으신데 제가 근데 누구누구 씨 너무 이렇게 우울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 우울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더 면담이나 상담이 치료가 진행되면 본인이 우울하다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울감을 느껴서 이 우울감이 만성화가 돼서 본인이 우울하다는 걸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정서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케어, 그게 어떤 자기 어떤 셀프 케어 방법들이 변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은 초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저서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쉽게 끊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삼각관계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들여서 둘을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서로 질투심 유발하고 그런 삼각구도,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구도를 잘 형성을 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되게 과도하게 칭찬을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부족하고 열등감 있게 느끼거나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지금 자녀 사이에서도 이렇게 삼각구도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그 삼각구도의 피해자는 실은 나르시시스트 인정을 받으려고 더 갈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분노 폭발도 침묵과 분노는 되게 반대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상대방에게 굉장한 불편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대가 본인의 어떤 적절한 의사 발언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분노 폭발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분노 폭발이 본인 정서 조절이 안 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방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도 일부러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퓨처 페이킹이라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되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있다가는 결혼할게라든지 몇 년 있다가는 이렇게 할 거야. 얼마 있다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할 거야. 막 이렇게 실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끌릴만하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헛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종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어떤 조직 안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그 영예나 이런 걸 실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거짓된 얘기 아니면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접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고립시키는 한 조직에서 그런 조정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애정이나 사랑도 조정의 수단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자기 말을 듣고 원하는 거를 해줬을 때는 엄청나게 스위트하고 막 애정 어린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막 보이다가 약간이라도 본인 의견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정말 냉담한 태도를 보여서 그 상대방이 그 애정을 받고 싶어서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기대치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르시시스트임을 알면서도 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지 하지만 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 안에서도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막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외도라든지 하여튼 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지속을 해서 나는 이제 저 사람 배우자로서 기대하지도 않고 여기는 바닥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이야. 라고는 하지만 부부라는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저거는 안 하겠지 하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마다 그 바닥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기대치, 저 사람은 실은 더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상황상, 정황상 어쨌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관계 안에서 마땅히 그냥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기대하던 부분들도 충족이 될 수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자각을 해야 되는 게 참 실은 슬프지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쓴 나의 감정적인 투자를 실은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바꿀 수 없는 부분, 즉 나르시시스트의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이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관점, 여기를 변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유튜브나 막 책에서 이렇게 조정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냐면 그 조정 방법을 그 패턴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내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매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이게 이런 조종인지 정말 몰랐던 부분들도 실은 여태까지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생활에 그걸 대입해 보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불필요한 언쟁이 말려드는 거는 실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특성이 있어라고 직면시키는 거가 어떠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직면은 실은 굉장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가 상처를 받고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회색돌 기법이 나오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무리 나를 도발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걸 유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본인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휘말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에 대한 이런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을 개인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인화하지 않기가 약간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나르시시스트가 나한테 해오는 그 많은 공격들이 이게 내 이슈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불안정한 이런 자존감과 이런 통제 욕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속 나를 막 공격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나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내 이슈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슈라는 걸 알면 이게 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방어하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방어는 뭘 잘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는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를 나르시시스트가 한다. 그럼 그거는 팩트 베이스로 사실 기반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은 그렇게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라는 어떤 사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막 과도하게 자기 방어를 한다거나 날 막 정당화하려고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제 내적으로 내가 허용 가능한 수준의 행동들을 바운더리를 내가 내 안에서 이제 견고하게 설정을 했다면 실은 어느 정도의 표현은 좀 필요해요. 나는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나는 이건 허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지속을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의 바운더리를 또 침범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를 실은 안 들어줌으로써 당신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없던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 실은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이제 과한 사람들이죠. 뭔가 병적인 개념. 바운더리를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넘나드는 거를 이제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땐 진짜 관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필요가 있고 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가 더 중요한 나르시시스트. 특히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내담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실 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의 강의성이 있고 이런 걸 물어보실 때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냐. 근데 되게 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갈등 없이 뭔가 뭐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약간 본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되는 곳에서는 막 하는데 안 된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참는 거예요. 그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난 제공을 하지 않을 거야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심리적인 어떤 저 심층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행동 조절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변화들을 줬는데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변화가 없다. 예. 그러면 근데 이 관계 양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나 자신이 너무 피폐해진다. 그러면 이제 관계 거리의 정도를 나 자신이 이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관계가 어느 관계 설정이 가장 맞는 건가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한테 가장 편한 수준이 가장 맞는 거거든요. 뭐 일괄적으로 뭐 어떤 뭐 무조건 끊는 거다 아니면 뭐 안 된다 이런 단답형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졌을 때 내 자신이 그나마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어딘지를 찾는 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독립성이 정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그 양상을 좌우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나르시시스트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그 관계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나한테 내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나를 압박해오고 협박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가장 아무래도 흔히 접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내가 나르시시스트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말 관계 변화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독립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정말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다시 뭔가 일을 한동안 놨다가 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졌는데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은 노력과 이런 에너지가 투자가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라는 관점의 변화가 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교류예요. 상대방한테 이해받고 공감받고 서로 교류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원래는 이런 것들을 나의 가장 가까운 뭐 배우자, 가족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친한 뭐 친구나 애인. 근데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여서 그걸 나한테 제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이거 없이 살아야 되냐? 아니죠. 그거를 반드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받지 못한 어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그 배우자가 줘야 될 거 100%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치만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의 어떤 이런 교류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관계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남아있질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를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한테 내가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정말 나에게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런 활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쓴다면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노력들을 정말 나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이게 어쨌든 나는 내 상황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측근들도 감정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게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이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 내가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르시시스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를 이제 부당하게 이제 모함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뭐 누구나 우리 꼭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어느 또 누구나 이렇게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 상의한다는 개념으로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저쪽에서 나온 잘못을 위주로 사람인지라 나보다도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누구나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도 좀 그랬지만 나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가 뭐 갈등이 왜 있었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 전체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이거 무조건 그 상대방이 다 100% 잘못한 거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심지어는 내가 아는 얘기도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도 얘기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나는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쪽 얘기도 안 듣고 저 나르시시스트 얘기만 듣고 나랑 막 이렇게 뭔가 관계가 확 소홀해지는 걸 보면 실은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너무 심하게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겠죠? 나의 이건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실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나르시시스트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이거를 호소하고 싶은 욕구가 막 뿜뿜 솟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얘기만 듣고 나한테 이제 이미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는 실은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나의 어떤 내 쪽 주장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나한테 등을 돌렸다는 거는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얘기를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였던 건 아직 그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인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왜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이 자기 포장을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구차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오히려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를 굉장히 모함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서 실은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고 차라리 그냥 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평소 모습처럼 그냥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 한때는 나를 좋게 생각을 하고 나를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어떤 관계 유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려요. 근데 참 그 사람 본인이 그 나르시시스트를 또 이해관계에 걸려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상황이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뭐 개인적인 관계, 뭐 정서적으로 틀어지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무슨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손실을 가져다 주는 상황은 실은 이거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은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모함해서 나의 어떤 평판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 평판을 지켜야 될 필요성은 좀 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사실 기반으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 위주로 이 사건을 열거를 하고 감정을 섞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를 막 내가 이런 감정을 빼고 이런 사실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과 지금 계속 뭔가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소통, 그게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녹음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꾸 말이 바뀌니까 앞뒤가. 근데 그런 걸로 입증할 수 있는 팩트 베이스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필요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물론 나르시시스트가 뭐 본인의 어떤 결점들을 나한테 투사하고 주위 사람들 내 편을 끌어들이고 막 이런 이유들로 나를 모함하는 거를 알지만, 그 뒤에 있는 동기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데 뭐 저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뭘지 그 상황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실질적인 이득이 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를 모함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나를 나쁘게 생각하게 하는 거는 실은 집단 가스라이팅이죠.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 일어난 것처럼 믿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나르시스트도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데 내가 어떡하지, 너무나 실은 나한테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뭐가 진짜 실책이 있나? 그러니까 실은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한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내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부각하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 실은 내가 이 부분은 나도 실은 내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힘껏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늘어놨을 때 정말 내가 신뢰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이런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내가 받는 피드백이 정말 맞구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르시시스트, 이 관계 갈등의 원인이 나르시시스트의 원인이 맞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면 그게 나의 가스라이팅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많은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누군가가 막 내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꽤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되게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막 이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고, 막 도리 잘못했고, 막 너도 연락을 끊어야 되고, 막 이 사람 막 하면, 아무리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황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앞서 얘기드렸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100% 누구 잘못? 그 얘기 잘 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기의 요소도, 심지어는 자기 요소가 아닌 부분도 자기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의문 제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꼭 그 상황을 돌아보실 거 권유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통해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서 더욱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